자, 은퇴 설계 한번 시작해볼까요? 은퇴 설계. CFP 은퇴 설계입니다. CFP의 은퇴 설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대신에 이제 하나만 잘하면 돼요. 잘만 따라오면 돼. 그리고 재무 설계 관련해서 그 계산기 배웠잖아요. 그 계산기만 잘 다루면 상당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A 과정에서 배우셨던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좋은데 물론 기억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AFPK 쪽에서 배웠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고민하지 말자.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차례, 1페이지 차례 쪽서부터 한번 보죠. 은퇴 설계에 대한 개요 나오고요. 은퇴 설계가 왜 시작이 돼야 되는지, 우리 재무 설계도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이론적인 근거. 재무 설계 쪽에서 얘기하는 이론적인 근거하고 상당 부분 겹쳐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좀 이해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은퇴 설계 프로세서 6단계 과정, 프로세서에서는 마찬가지로 AFPK 쪽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산 및 분석 쪽하고 제안서 작성 쪽에서 계산 및 분석에서는 이제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워크시트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이제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워크시트 분석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계산이 나올 거예요. 계산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제안서 작성에서 RM 포트폴리오나 이런 모델 포트폴리오가 나올 텐데 은퇴 설계에서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은퇴 설계만의 포트폴리오가 RM 포트폴리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배울 거고 또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은퇴 소득과 관련해서는 3층 보장제도나 기본소득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공적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아주 상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서 아주 상세히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금액 계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거다. 근데 제도에 대한 상세함은 오히려 A가 더 많고 C에서는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살펴보고 사적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연금에 대한 설계 부분 거의 지식형의 수준은 거의 A 과정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계산을 좀 하는 부분이 좀 더 나올 거고 심화됐을 거고 연금계좌 마찬가지. 그리고 은퇴 자산의 인출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인출이나 자산 관리 이런 부분 나와 있는데 지극히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쪽 파트는 출제할 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다 우리가 피해서 알아서 갈 거고 은퇴 설계 사례 연구와 관련해서 사례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사례들이 꽤 어려워요. 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 여기서 필요한 것만 좀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례집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례집 한다는 얘기는 재무 계산기를 능숙하게 다루게 됐을 때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 건질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 건질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 근로자복지제도. 근로자복지제도는 나올 만한 게 한 두세 가지 되니까 그것만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은퇴생활과 설계와 관련해서는 라이프스타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여기 뒤쪽에서는 어려운 부분 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시험의 주력으로 집중되는 부분은 연금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부분들,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집중해서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이제 11페이지서부터 한번 보죠. 1페이지 차례는 받고 은퇴 설계에 대한 정의. 은퇴 설계에 대한 정의. 은퇴 설계. 그러니까 은퇴가 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정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돼요. 은퇴라는 부분은 과정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약간 적은 거, 소일거리로 이런 형태로 가는. 그래서 과거에는 단절이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두 번째 다르게 보면 최근 들어 은퇴 개념은 고용 상태에서 물러나 있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주된 일자리에서 중간과정 일자리, 그다음 소일거리 이런 형태로 그 일자리가 좀 변하는, 그 소득 활동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과정의 변화는 또 과정이다라는 거지. 점점 책임이 줄어들고 뭐 이런 소득도 좀 줄어들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은퇴 설계는 개인 또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무, 비재무적 은퇴 목표 달성, 그리고 노후 생활의 안정, 복지 향상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 보면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재무적, 비재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과 복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은퇴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의 은퇴 준비 현황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제 현황. 대전제는 잘 안 되고 있다가 대전제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도였는데 이 통계는 중요하겠죠. 2022년도 현재 17.5. 우리가 7%를 고령화 사회, 14% 여기 고령화라고 돼 있죠. 고령화라고 하죠. 고령사회. 20%를 초고령사회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딱 그 사이죠. 그래, 2025년도 정도 되면 20% 넘어갈 거고, 그러면 그 밑에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노년부양비를 어떻게 나누고 노령화 지수를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잠깐 오늘 정리할 부분. 자,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이거는 공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끔가다 이거 시험에 나오죠.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여기를 우리가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하죠. 유년 인구 또는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어쨌든 돈 벌 수 있는 인구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65세 이상은 노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요 표대로, 요 표를 주고서, 그 다음에 또는 이 표와 비슷한 자료를 주고서, 노령화 지수는 또는 노년부양비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요 표를 정리해 보면, 돈 버는 사람, 15세에서 64세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0에서 14세를 부양하면 이거 유년부양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유년부양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지수가 유년부양비예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가 65세 이상을 부양한다면 이건 노년부양비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걸 두 개를 다 더하면 그럼 이제 총부양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총부양비는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가 분모로 놓이고 0에서 14세 플러스 65세 이상 인구. 이러면 우리가 이제 총부양비라는 걸 따질 때 이렇게 따져줘요. 물론 옆에 곱하기 100 뭐 이런 거 붙지.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0에서 14세와 65세 이상 인구를 따져주면 이게 노령화 지수가 나오게 돼요. 노령화 지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공식 나와 있죠.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고 노년부양비가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유년부양비하고 총부양비까지 같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공식은 꼭 기억해 달라.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 최소한 15에서 64세까지가 0에서 65세 이상. 뭐예요? 노년부양비. 0에서 14세, 65세 이상. 뭐예요? 노령화지수. 최소한 요거는 기억해 달라. 아무리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은퇴준비의 현황입니다. 은퇴준비의 현황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31.3%에 불과하다.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황은 충분하지 못하다. 대전제는 충분하지 못해. 그게 대전제죠. 은퇴시장의 동향. 세 번째 줄에 고령화는 커다란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 양면성을 가지고 간다. 은퇴시장은 양면성이다. 기회와 또 되지만 위협도 된다. 그렇죠. 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왜 위협이 되기도 할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 그렇죠. 저걸 위협과 기업을 몇 가지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출산 위협은 뭘까? 아기용품. 그럼 고령화. 기회는 뭘까? 성인용품. 그럼 요걸 갖고 한번 얘기를 몇 가지만 한번 해보죠. 우선 요거 갖고 한 가지 해보고 다른 거 갖고 한 가지 해보죠. 자, 저출산 되게 되면 아기 기저귀가 많이 쓰일까 적게 쓰일까? 확실히 적게 쓰이겠지, 그치? 수요가 줄어들 거잖아요. 물론 고급화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귀 시장이나 이런 아기의 용품 시장은 급격하게 축소가 되죠. 근데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보지 못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좀 오래됐죠. 그래도 좀 오래됐지. 한참 전까지 따지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에 TV에서 이런 선전을 해요. 성인용 기저귀. 성인용품, 그쵸? 성인용 기저귀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장은 또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저귀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서 보면 저출산은 분명히 위험 요인이야. 근데 고령화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라고요. 그쵸?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저런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무게 갖고서 고민하는 거, 무게. 중량과 관련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 청소기.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혹시 부모님 도와드리라고 청소 한번 해보셨으면 느끼실 텐데 청소기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그게. 다이슨이나 뭐 이런 거 시중에 나와 있는 청소기들 보면 그 모터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모터가 밑에 내려가 있든 저중심 설계가 돼 있든 아니든 어쨌든 청소기 자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요즘에 다 무선이잖아요. 그렇죠? 무선으로 하다 보면 또 유선은 더 끌고 다니기 더 힘들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령화 시대에 청소기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무게를 가볍게 하게 되면 모터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성능을 좋게 하면서 전체적인 제품의 무게를 가볍게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고령자 같은 경우엔 기존에 있었던 청소기에 있어도 안 쓰지. 새로운 거 사서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에 맞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지. 먹는 것도 그래요. 목 넘김이 좋은 음식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목에다 넘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목 넘김이나 이런 게 좀 불안정해지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도 하죠. 24시간 체인점에서 우리 뭐 CU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 도시락 배달해줘요. 시간 되면은.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미리 돈을 입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품목으로 해서 매일매일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 걸로 해서 또 도시락들을 배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가까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배달을 해줘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거 잡수시고 또 내놓으면 알아서 치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령화와 관련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위협도 많지만 기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 재무설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기회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의 은퇴준비 현황을 좀 살펴보죠. 국가별 은퇴준비 현황. 뭐 대부분의 국가가 잘 안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세 번째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퇴 이후 소득이 은퇴 전 예상소득보다 훨씬 적어서 여유롭지 않은 은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수준으로는 세계에서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는 더 잘 안 돼 있겠지.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잘 돼 있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건 OECD 국가 안에서 얘기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부족한 국가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해외 현황. 그렇죠?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뭐 폴란드 나와 있고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기대소득보다 은퇴 후 실소득이 20% 이상 큰 격차가 벌어지는 국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은퇴 전 급여의 67% 수준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는 45%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0개 국가 중에서 은퇴 전 기대소득과 이후 소득 격차가 8번째로 큰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부분. 어쨌든 잘 안 돼 있다. 그 문구는 하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67%와 45%. 자, 그 다음 은퇴 시장의 동향 보게 되면 최근 고령자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여행 등 여가에 대한 니즈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버, 서버나 젊게 노는 노노족 등 이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선진국 은행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배려함으로써 동시에 실버 고객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접목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 등등 하는 얘기야. 해외도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외는 지워버릴게요. 그냥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 이슈. 생애설계 개념에서의 종합적인 은퇴 설계로 확장이 됐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돈에 대한 문제만 따졌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게 되면 초기에는 재무적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재무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는 협의회 은퇴 설계가 주를 이뤘지만 그 이후에는 종합적, 다차원적 이후에는 종합적, 다각적 그쵸? 다차원으로 다각적인 다차원이나 그쵸? 규제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재무적인 설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비재무적, 재무적, 비재무적 좀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쵸? 재무적, 비재무적. 그래서 종합이다. 종합 설계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인생 말기까지. 그러니까 인생 말기, 웰다잉까지 고민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기까지 고민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 은퇴자산 인출 전략과 은퇴 후 자산 관리.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축적에서 이제 분배로. 은퇴 자산은 축적이라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바로 밑에 줄에 은퇴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은퇴 자산 인출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배가 인출이니까 그렇죠? 인출과 관련되는 고민을 하게 된다. 4번. 은퇴자 사망 후 유족의 은퇴 소득에 대한 확보. 요건 이제 상속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옆에 페이지의 첫 번째 맨 밑에 딸락. 이렇게 남녀 간의 평균 수명의 차이는 은퇴 설계에서 일반적으로 가계 주소득자인 남자의 사망 이후 배우자와 자녀, 유족의 은퇴 소득 확보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재무설계 문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은퇴설계 문제가 옛날엔 초창기에 은퇴설계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 기간 동안에 돈을 모아서 이 기간 동안에 쓸 돈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자산을 모으고 두 번째 부족 자금을 계산해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꼬리가 하나 붙어 있어. 요 부분이 뭐냐면 배우자, 특히 여성이죠. 독거기간. 부부 함께 하는 기간이고요. 여기는 부부 동거하는 기간이고요. 동거기간이고 여기는 배우자 독거기간이고. 그래서 요즘의 은퇴 설계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나 부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한다 요즘엔. 노년 의료비도 당연히 고민하죠. 그래서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특히 의료비, 유병장수 시대.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 노인이 되시게 되면 잘하는 게 하나 있어. 시험하고는 크게 저거 안 하니까 우리 요거 이제 요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노인이 되시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뭐를 잘할까요? 잔소리? 뭐 그런 것도 잘하지, 그치? 근데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건강 관리 잘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더라고. 건강 관리. 왜일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체력 보충하려고?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운동에 보다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돈. 그러니까 어이구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물어보면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유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돈 없는데 아프기까지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건강은 해야지. 돈 없으면 건강이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은 뭐야? 이분들이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는 거지.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이 앞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준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꼈어요. 야, 준비가 진짜 안 돼 있구나.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휴, 그럼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유, 돈도 없는데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건강은 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뭐 이거는 마음 좀 아프더라고요. 은퇴설계 전문가로서 좀 사명감을 느껴야 되는, 그쵸? CFP로서 사명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기대여명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기대여명이란 특정 사람이 앞으로 생존해갈 평균 생존 수명을 말한다. 출생시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하나 CFP 교재에서는 이걸 뭐 혼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여명과 그러니까 평균 수명, 기대여명, 뭐 기대수명 이거 막 혼용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 수명이다라고 얘기하면 태어난 아이가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살 건지 라고 따질 때 이제 평균 수명을 따지거든. 기대여명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앞으로 몇 년 살 거지 또는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살 거지 따질 때 이제 기대여명, 기대수명을 따지는데 그 이야기가 특별히 의미 없으니까 혼용해서 쓰겠다라는 얘기니까 크게 우리 의미 갖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은퇴설계 이론적인 근거. 재무설계 쪽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한 번 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 소비 이론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절대소득가설. 케인즈와 관련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재무설계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거다. 근데 그 소비가 1대1의 관계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비도 늘어나지만 저축도 늘어날 거다. 그쵸?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겠습니다. 고전경제학파의 소비 이론으로 1930년대의 대공황, 실업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절대소득가설의 요지는 총수요 증가로 완전 고용에 있다. 그래서 즉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조세 감축을 통해서 시장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정정책 수립하게 되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즉 조세 감면해주고 소득 늘려주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거고 공장이 돌아갈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소득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단락에 보시면 소득은 현재 측정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 소득은 바로 밑에 소득 중에서 이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 지출 등을 뺀 거,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 지출 등을 뺀 거, 그리고 공제하고 이전 소득을 합친 거, 그거에 대한 잉여분이다. 따라서 케인즈는 이론적으로 이자율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좀 작을 거다라고 얘기했다. 거기까지가 정리되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자율이냐 소득이냐? 소득이다라는 거지. 이자율은 미미하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뭐 절대소득과 관련한 거하고 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 하나 덜었죠. 그렇죠? 난 그래프 나왔어. 항등식 나왔어. 방정식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공식 나왔어. 뭐 항등식이야. 뭐 방정식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프 뭐 이런 거 이거 분석해야 돼? 이런 거 고민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만 보면 되느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1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시면 소득이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가운데 소득이 소비와 저축의 합으로 결정이 된다. 그렇죠? 소득은 쓰고 남은 건 저축을 하니까 절대소득가설은 은퇴 설계에서 은퇴자금을 마련해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소득이 생겼어. 그럼 소비 좀 줄여봐. 그럼 저축이 늘어나겠지. 이거 그 은퇴에다 써.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거죠. 케인즈는 저축을 사치제로 봤어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한다라고 주장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그 밑에 보시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부자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뭐다?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 저축 성향이 증가할 거다 라고 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두서없이 써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정리를 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소비 줄여서 저축해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대소득가설 남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나번의 상대소득가설 뭐 톱니 효과 뭐 이런 부분들로도 앞에서 설명을 우리가 재무설계 원론에서는 했는데 자 보게 되면 소비가 두 번째 줄에 현재 소득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최고 소득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의 소비 지출은 절대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즉 절대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A란 지역에 있다. A란 지역에 있으면 A란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준에 따라서 나는 소비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소비 수준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 지출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태.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진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있는 건 이제 상대소득 가설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모든 소득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한 이유는 절대 소득 수준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절대 소득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항상 같은 비율로 소비를 한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려고 그 결과 모든 소득 수준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상대 소득 가설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불가역적이다. 고 가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절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비하지만 일시적인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편차는 단기 소비 함수일 뿐이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소득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소비 지출의 하락은 장기 소비 함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하락할 경우 사람들은 소비 지출을 소득의 하락과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단기적으로는 줄거나 이럴 수 있지만 결국은 같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준다라고 해서 소비가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젠베리는 그 이유로 사람들은 만약 소득 수준이 하락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적 위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불가역적이라면 사람들은 소비 행동의 기준을 과거의 최고 소득 수준에 둘 것이다. 왕년에 내가, 라떼 얘기하는 거, 왕년에 내가, 이런 부분. 아이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젠베리의 톱니 효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함수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가 그 옆에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맨 위에 줄에 상대소득 가설은 은퇴 설계에 있어서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 소득 수준이 감소하더라도 은퇴 이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 소비 수준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항상소득 가설. 자, 항상소득 가설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항상소득 가설. 항상소득 가설이란 실제 소득과 항상소득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실제 소득하고 실제 소득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그렇죠? 나눠져서 항상 소비를 이걸로 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비는 저걸로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축 쪽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소득을 늘려주더라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되는 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이걸 이제 개인재무 설계에서 갖다가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소득이란 급여와 같이 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임시소득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화에서의 소득.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가 나왔어. 작년에는 재작년에 안 나왔잖아. 올해만 특별히 주는 거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 올해만 특별히 준대? 그거 써야지. 그러면 쓰는 쪽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래? 다음엔 안 나오겠네? 그러면 저축해야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러한 특별 상여가 일상적인 경우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소득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제 임시소득 자체가 늘 나올 거야라고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소비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누는 이유는 사람들은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비 수준의 결정은 항상소득.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이것도 중요하겠다.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변동이다. 바로 밑에 경기가 좋아지면 임시소득이 많아져서 저축을 하게 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의 소비 수준은 동등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결국은 뭐예요? 여기도 소비 수준을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줄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소비는 줄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득이 많을 때나 소득이 줄어들 때나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비는 평생에 걸친 평균 개념의 항상소득, 평균 개념의 항상소득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프리드먼은 경기 변동에 따라 호경기 때 임시소득이 증가하는 건 증가에 의해서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하고 한계 소비 성향이 증가하며 불황기한 반대로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평균 소비 성향이 증가한다고 봤다. 예, 요 앞에 있는 얘기가 이해가 되면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밑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소득 가설은 은퇴 설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에 비해 소비 측면에서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증가하고 떨어지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변화가 없구나 소득은 소비는. 그 다음에 라번 생애주기 가설. 자, 생애주기 가설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 가설은 이제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벌 때 요거 커버하고 요거 커버하고 못 벌 때 대출 써서 해결하고 요때 가서 다 해결할 거다. 이게 생애주기 가설. 그렇죠? 두 번째 줄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기에 소득의 일부를 미래의 소비에 대비해서 저축하고 은퇴 이후에는 과거의 저축을 가지고 소비에 충당하는 것. 그래서 소비와 지출의 평균화. 그렇죠? 이게 평균 소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서는 여기서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원론 쪽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쓰고 그걸 메꾸고 여기서 번 돈 여기도 메꾸고 이렇게 난다고 하는 건 전체 생애에 걸쳐서 얘기한 거고 은퇴에서는 딱 여기서부터 끊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애주기 가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우리 굳이 볼 필요는 없고 그걸 굳이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생애주기 가설은 맨 밑에 단락 2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생애주기 가설에 따른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소득과 소비 패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그림을 보면 요 얘기야. 자, 개인의 소득 수준은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비 지출 수준보다 낮고 소득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득이 거꾸로 그리네.
다시 그려보면 이제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생애주기 가설 요게 소비 수준이면 낮고 낮다 그쵸? 여기 높고 청년기에는 소비지출 수준보다 높다. 따라서 소득이 소비지출 수준보다 높아서 높아지는 시기에 더 많이 충분히 저축해서 이때 저축해서 그동안 못했던 대출도 갚고 그 다음에 나중에 쓸 거 대비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애주기 가설은 은퇴설계의 기본적인 기초가 될 수 있다. 은퇴설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론이 바로 생애주기 가설이거든요. 생애주기 가설.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얘기가 되는 거야. 앞에 다양한 절대소득, 상대소득, 항대소득, 항상소득 이거는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돼. 또는 이게 왜 여기에 접목을 시켰지? 갸우뚱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돈 벌었을 때 못 벌 때 대비해서 저축해야지. 분명히 못 벌 때 올 거야. 이건 누구나 다 오케이잖아. 그쵸?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임대소득이 평생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득활동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모두 일정한 소비의 효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한다. 즉, 요때도 땡겨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일정한, 나중에 벌 거니까 땡겨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지. 이때 벌어놓은 거 갖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소비 패턴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즉, 은퇴 이전에 자신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저축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적어지거나 중단된 이후에도 가계의 소비가 소득 변화에 따라서 변동되기보다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되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건 쭉 읽어야 돼요. 소득과 소비에 대한 생애 주기 가설에서는 가계의 합리적 소비 행동이 기본이 된다. 그렇죠? 합리적인 거지. 있을 때 절약해서 없을 때를 위한 거니까 쓰니까. 은퇴 이전에 대부분의 소비가 집중되는 경우 소비에 대한 한계 유형도 점차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소비를 이때 소비를 은퇴 이후로 조금씩 이전시킨다면 일생 동안의 총 효용이 증가가 될 거다. 그래서 개인의 소비를 일생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 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되겠죠. 한계 유형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 때 많이 소비한다 그래서 그 총 효용이 소비하는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효용을 그렇게 버리지 말고 그걸 저축해서 이때 사용하게 되면 그 효용은 더 극대화될 것이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대 간 이전 가설. 요거는 재무설계 원론에서도 안 배웠었던 거야. 그렇죠? 세대 간 이전 가설. 세대 간 이전 가설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다. 넘겨주기 위한 거다. 즉 모두 고려한다. 상속도 고려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종족보존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 부유하신 분들한테 고소득자임에도 부유하신 분들, 고액 자산가 분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자소성가하신 분들은 되게 절약해서 쓰시거든요. 또 돈은 엄청나게 많아. 매일 1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쓰고 돌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매일 1000만 원씩 써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죠. 그 돈도 아껴서 뭐 하실래요? 자녀들 주고 가실래요? 그럼 꼭 이렇게 물어봐요. 꼭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다 쓸 일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근데 1년 지나도 똑같아. 2년 지나도 똑같고. 근데 그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배우게 된 상속설계와 증여세 관련 부분이에요. 그거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부의 축적 과정에서 세대 간의 이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바로 밑에 줄에 노인들의 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심층적 분석은 개인과 가계의 소비 및 저축 외에 유산 상속으로부터 효용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분명히 유산 상속일 것이다. 그래서 유산 상속에 대한 동기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자, 이번 차시에는 은퇴 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슈에 관한 부분, 그리고 소비 이론과 관련되는 이야기 다 살펴봤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재무설계 원론하고 중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대 간 이전 가서 이제 상속까지 고려한다라는 부분,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고, 다음 차시에는 이제 은퇴 설계와 행동재무학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